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소식으로 중동발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쟁의 먹구름이 금융시장을 덮치자 공포 심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코스피는 7% 넘게 폭락하며 5,800선이 무너졌습니다. 취재 연결합니다. 오소영 기자. 네, 오상입니다. 네, 코스피가 역대 최대 약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7.24% 내린 5,791.91로 마감했습니다. 역대 최대 낙폭인데요. 코스피 200 선물지수는 정오쯤 5% 넘게 급락하면서 한 달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5조 1천억 원, 8천억 원씩 매도했고 개인은 5조 8천억 원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액이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의 매도액은 23조 원을 넘는데요. 삼성전자는 9.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 원 선을 내줬고 SK하이닉스도 11% 떨어지며 5거래일 만에 100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 방산주와 해운주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했는데요. 코스피 총 926개 종목 중 91%에 해당하는 842개 종목이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스닥도 4.6% 하락한 1137의 장을 마친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만 하루 만에 419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코스피 공포지수도 급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16% 급등한 62.98의 장을 마치면서 6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또 변동성 완화 장치는 오늘 하루만 총 322건 발동됐는데요. 지난달 하루 평균 183건 발동된 건과 비교하면 75.6% 늘어난 겁니다. 중동 정전 리스크로 국내 증시에서 투매 현상이 벌어진 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공매도 잔고 금액도 지난달 27일 기준 1조 9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3월 공매도 거래가 전면 재개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1.4% 하락하는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평균 유가도 올해 들어 하루 최대 낙폭인 3.06% 하락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커지는 중동발 리스크에 금융시장이 올해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가장 꺼려하는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경계감이 큰데요. 안전자산인 달러나 금으로 피해 쓰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러원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26원 넘게 오르며 1,466원 1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커진 영향입니다.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98.7선까지 상승했습니다.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선호도 좀 있고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을 다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원화에는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상당 기간 지속이 된다라고 본다면 아마 1,500원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금값도 밀어올렸습니다. 국내 금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은 1g당 24만 9,200원으로 전거래일보다 4% 넘게 급등했습니다. 무력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위험 회피 수단으로 금이 부각된 영향입니다.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 이후 대체 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 또한 이란 공습 직후 9,200만 원 선까지 밀렸지만 이후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면서 1억 원 선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와 함께 기관 자금 유입이 겹치면서 가격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개인 수요도 있지만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다시 주워 모으는 것 같다라는 2월 24일부터 비트코인 ETF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을 했고요. 지정학적 분쟁 상황에서 좀 안전하게 자금을 도피시키려는 니즈가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달러나 금, 비트코인 등 대체 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세계의 이목은 이번 전쟁의 장기화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은 불태우겠다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전황과 장기전 가능성 짚어보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송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어떤 맥락에서 나왔다고 봐야 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4주에서 5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더 오래 지속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언론과 잇따른 인터뷰에서 나는 지상군에 대한 울렁증이 없다. 큰 파도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 더 큰 것이 곧 다가온다라고 밝혀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발언이 이란군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 계산된 것인지 실제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전황과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군사적 대결이 호르무즈 해협과 이스라엘 주요 산유국으로 급격히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군의 수만 발 미사일 공격에 맞서 이란 역시 헤즈볼라까지 합사해서 이스라엘은 물론 사우디, 바레인 등 다른 중동 국가의 미군 시설과 공항, 호텔 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울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드론 공격에 맞서던 쿠웨이트가 미군 F-15 전투기 3대를 5인 격추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장기전 가능성인데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블룸버그는 미국과 이란 모두 이르면 며칠, 길어도 몇 주 안에 미사일 등 무기 재고가 바닥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미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습함으로써 이란 수뇌부의 저항 의지를 꺾을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지상군 투입과 장기전 가능성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환율이 급등한 만큼 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런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면서 국제유가는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ICE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7.74달러로 전거래일 대비 6.7% 상승했습니다. 장중한 때 13% 오르며 1년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물가 자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바이유하고 브렌트유 중심으로 해서 국내 물가를 높이는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원재료 값이 또 높아지니까 다른 생산품의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죠. 현재 우리나라는 208일분 정도의 원유와 석유 제품을 비축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의 상황에도 대비할 방침입니다. 현재 우리가 비축하고 있는 물량으로 봤을 때 향후에 다른 대안적 경로가 있는지 다양한 경로 확보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이란의 카타르 LNG 시설 공격으로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네덜란드 TTF 거래소에서 천연가스 선물 근월물 종가는 1메가와트 시당 44.51유로로 전거래일 대비 40% 상승했습니다. 환율 상승과 증시 급락 등 금융시장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시장과 금융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100조 원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화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외 금융시장 경제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는 일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중동 상황이 진정세를 보일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매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은영입니다. 중동 정세가 격화하면서 산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유가 운송비 등 비용 타격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해운은 물론 자동차 산업까지 전방위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조수기 기자입니다.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 이 해협을 지나는 펜오션과 SK해운 등 유조선 벌크 선사들은 이란의 봉쇄 조치로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일단은 유가도 많이 오를 거고 또 거기에 운항하는 선박들의 보험료도 많이 오를 거고 장기화가 돼버리면 아무래도 운항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우회 루트를 활용할 경우 해상 운임이 최대 80% 급등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항공기 연료를 달러로 결제하는 항공사들도 환율 상승에 이어 유가 급등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인천 두바이 노선을 주 7회 운항하는 대한항공은 현재 정상적인 운항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벼랑 일단은 시켜놓은 거고 지금 분위기 봐서는 쉽지 않지 않을까. 정유사들은 이번 사태로 유가 급등세가 계속될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원유를 공급받아야 될 경우에는 비용 상승은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업황 부진에 시달려온 석유화학업계는 그야말로 설상가상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나프타 값도 뛰어 원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업계 역시 플라스틱과 고무 등 원재료 가격 상승과 완성차 해상 운임 인상 가능성의 이중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 물류가 불안정해질 경우 수출 차질까지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이란발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산업계 전반의 비용 구조와 공급망 전략 재점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중동을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해온 식품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동으로의 K푸드 수출은 1년 만에 20% 급증했는데요. 이번 사태가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신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닭볶음면이 중동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삼양식품의 중동 매출은 1년 사이 32% 급증했습니다. 할랄 인증을 받은 농심 신라면 등 한국 라면이 중동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지난해 K푸드 중동 수출액은 6천억 원, 1년 사이 22% 넘게 늘었습니다. 동원 F&B는 양반김 등 올해 중동 수출을 지난해보다 4배 늘릴 계획이지만 중동 사태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비해 오만으로 우회하거나 해상과 육상 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 수 있다. 우리 수출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사태는 식품업계의 수출 전략을 좀 더 다변화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는 환율이나 유가 변동에 따라 농산업, 식품 수출과 농기자재 공급망, 곡물 가격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면서 대응 체계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부동산을 겨냥한 정부의 협박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농지도 투기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사상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유정현 기자, 조사가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이번 달 안에 조사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관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일부 농지를 뽑아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농지를 한 번에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와 이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걸로 점쳐집니다. 그럼 이번에도 투기 세력이 타깃인 거죠? 그렇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농지 또는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집중 조사할 걸로 전해집니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에서도 농지 투기는 문제가 된 바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인력과 예산 문제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예산을 대폭 늘려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는 겁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일부 필지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졌던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도 7,000명 넘는 인원이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요. 전수조사로 범위가 크게 늘어날 경우 비슷한 사유로 행정처벌을 받는 사람도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통계를 정비하고 전방위적 규제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규제 대상과 방식을 더 넓힐 예정입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기존 규제가 없던 영역은 관련 통계부터 만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이후 일주일만으로 금융감독원은 그 사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대출 서류를 전수조사해 차주 유형과 담보 구조 등을 재점검하며 규제 대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서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의 대출 현황까지 금감원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임대사업자는 여러 부동산 유형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 임대수익 비중이 가장 큰 유형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정해집니다. 비주거용이라고 해서 배제하면 그들이 보유한 아파트 물량은 배제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문제의식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투자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게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조이기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현재 수도권 등 규제 지역에서 1주택자는 다른 집을 임차할 경우 전세대출을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집값 수준이나 지역 등의 기준을 마련해서 투기적인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할 경우 이들에게 기존에 나가 있던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안까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인 다주택자가 실거주용 주택 구입자와 같은 장기 분할 상환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만기 구조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은행의 대출 여력을 결정짓는 주담대 위험 가중치, 즉 RWA의 상향 조정도 유력하게 꼽히는데요. 금융당국은 15%에서 올 들어 20%로 높인 RWA를 또 25%로 상향하는 방안에 더해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서울 분양시장에 이른바 로또 단지들이 잇따라 나옵니다. 강남과 용산 등의 시세보다 수억 원 저렴한 단지들이 대기 중인데요. 하지만 분양가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 대다수 서민들에겐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서울 이촌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한강과 맞닿은 이 단지는 이달 80여 세대의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 아파트 50평형대 분양 가격은 37억 원대, 인근 아파트의 동일 평형이 50억 원을 웃도는 가격에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당 일반 분양가 단가가 7,229만 원. 그러면 일단 그것만 비교해도 상당히 싼 값이다. 일단 되면 뭐 로또 대박 이런 표현을 좀 쓰기는 그렇지만 많이 오죠. 지금 언제 분양하느냐. 강남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달 서초에 공급되는 한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가 2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데 인근 시세와 비교하면 10억 원 이상 낮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로또라는 이 분양가 자체가 이미 서민들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올해 1월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5,264만 원, 지난해 분양한 전용 84제곱미터 평균 분양가도 처음으로 1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자금 조달 문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수십억 시세 차익을 알면서도 당장 손에 쥔 현금이 없다면 청약조차 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비 분양자로 하여금 상당 부분 문턱이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시장에서는 대출 규제에 대한 예외 적용을 통해서 신규 진입이 수월하도록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봄 분양시장도 한정된 사람만 도전할 수 있게 되면서 양극화 흐름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증시로 돈이 몰리는 머니무브가 계속되자 은행들이 이색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치매머니라고 하는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상품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민 기자, 치매머니라는 것이 뭔가요? 네, 우선 치매머니란 65세 이상 치매 노인이 보유한 금융 부동산 자산을 뜻합니다. 치매머니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72조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신한은행은 지난달 27일 치매 안심 신탁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고객이 건강할 때는 직접 자산을 관리하고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경우 사전에 지정한 신탁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치매 고객 금융보호 TF를 신설해 연내 치매 고객의 금융사기를 방지하는 상품 준비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앞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같은 구조의 치매 안심신탁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이에 더해 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치매 전담 특화 조직인 치매 안심금융센터를 신설했습니다. 그럼 은행권이 왜 치매머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네, 고령화 시대 시니어 시장 잠재력 때문입니다. 지난해 치매 환자 수는 97만 명으로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치매 환자 증가세에 치매머니가 오는 2030년에는 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치매 상품이 은행권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반면 은행 수지는 급격히 빠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금 잔액은 52조 9,8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 원 넘게 급감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감소 규모를 넘어선 겁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홈플러스의 청산 여부를 가름할 법원의 판단이 2달 뒤로 미뤄졌습니다. 홈플러스로선 시간을 벌게 됐지만 당장 필요한 3천억 원 조달의 애로를 겪으면서 직원들 월급은 물론이고 입점 점주 대금 지급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법원의 결정이 내일 예정이었는데 2달 미뤄졌다고요? 네, 서울회생법원은 당초 내일이었던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5월 4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가 2달 연장되는 셈입니다. 법원은 MBK 파트너스가 투입할 1,000억 원으로 연체 중인 직원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결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이해관계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법원의 연장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2달 동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마무리하는 등 구조혁신 계획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가 지급해야 할 각종 대금 지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홈플러스는 입점 점주들에게 당초 오늘 지급해야 할 1월 매출분에 대한 대금 정산을 연기했습니다. 4천여 점주들은 대금 지급 예정일 불과 나흘 전에 이 같은 통보를 받고 막막한 상황인데요. 들어보시죠. 다들 날벼락이죠. 또 올게 또 왔구나. 납품업체한테 물건값을 줘야 되고 직원 월급을 줘야 되는데 눈앞이 깜깜합니다. 관련해 홈플러스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긴급 운영 자금으로 내일까지 500억 원, 11일까지 500억 원, 모두 1,000억 원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화를 위해 채권자인 메리츠와 산업은행에 각각 1,000억 원씩 모두 2,000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실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IT 전시회 MWC 현장에 국내 통신사 수장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들이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하자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직접 안내했는데요. 단순 방문을 넘어 협력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한 기자, 통신사와 삼성전자 수장의 만남 상당히 화기애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재현 SKT 사장은 현지 시간 2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MWC에 참석해 삼성전자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과 함께 신제품 갤럭시 S26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정재현 사장은 특히 옆 사람에게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하드웨어 기반의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특정 영역들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고객들이 뭘 필요한지에 딱 맞춰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정 사장은 갤럭시 워치를 통해 항산화 수치를 측정해보기도 했는데요. 노태문 사장은 84점, 정재현 CEO는 75점의 항산화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LGU 플러스 사장은 따로 삼성전자 부스를 찾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홍범식 LGU 플러스 사장도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과 삼성전자 부스를 둘러봤는데요. 홍 사장은 AI 경험을 제공하는 헤드셋 기기인 갤럭시 XR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홍 사장은 진짜 현실로 느껴진다라면서 무게가 많이 가벼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MWC26 개막일 기조연설에 나선 홍 사장은 미래소통의 핵심으로 사람 중심의 AI를 꼽았는데요. 수많은 디바이스가 등장하는 시대에는 음성이 그 중심에서 인터페이스가 될 것이라면서 결국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일상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진화된 보이스의 에이전트가 미래소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바르셀로나에서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 언론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요. 어떤 주제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협력이 발표될지 필리핀 현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한진 기자. 네, 필리핀 마닐라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오늘 싱가포르에 이어서 오늘 필리핀을 방문했죠. 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오후 1시쯤 필리핀 마닐라 빌라모어 군공항에 도착해 정상회담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두 정상의 회담이 곧 진행될 텐데요.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4개월 만에 페르디난드 로무알드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을 만나는 겁니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와 국빈 만찬 등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방위 산업과 인프라 등에서의 기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원전과 핵심 광물 등에서도 필리핀과 협력 강화를 도모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발표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입니다. 필리핀은 세계 니켈 생산 중심지로 꼽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는 니켈 안보 위기 해결책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또 필리핀은 올해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의장국이기도 해서 대규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병행하고 있어서 발전 설비와 송배전망 그리고 항만 개발 등에서 우리와 협력을 강화할 MOU 체결 여지도 있습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 등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한국 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 관련 논의에 장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필리핀은 HD현대 중공업의 호위함, 초계함을 지속 구입하는 나라여서 이번 정상 만남과 맞물려 추가 수주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